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경기가 침체되거나 금융시장이 불안할 때 투자가 몰리는 대표적인 안전자산이 있죠. 바로 금인데요. 최근엔 이 금을 두고 안전자산의 배신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금값이 별로 잘 오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금보다는 오히려 안전자산이라고 하면 국채 같은 채권으로 돈이 많이 이동하는 분위기인데, 오늘 센터뷰 시간에는 오랜만에 금값에 대한 전망, 금값이 오르지 못하는 원인 등에 대해서 좀 들어보겠습니다. 정치에 대한 토론을 하다 보면 진보, 보수, 좌우로 나뉘어서 서로 공격하고 비난하는 안타까움이 있죠. 미국 실리콘밸리 테크 기업에서 배운 의사결정 방식으로 양극화된 정치를 바꿔보겠다는 그런 기업이 있어서 화제입니다. 오늘 블루칩 신기주 시간에는 정치 플랫폼 스타트업 옥소폴리틱스라는 기업이 어떻게 정치 문제를 비즈니스로 바꾸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코로나 변수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런 여파로 인해서 금값이 어떻게 움직일까, 이것도 큰 관심이었을 텐데, 한때 몇 년 전에 온스당 2,000달러까지 치솟았던 금값이 요즘은 뭐 특별히 큰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오히려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앞두고 온스당 1,800달러 선을 다시 회복하는가 싶더니 또 다시 내려앉았는데, 오늘 센터뷰 시간에는 금값 동향과 요즘 금값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의 강종구 국장이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이 금이라고 하는 게 다들 장롱 속에는 조금씩은 있는 분들이 꽤 있어서 예, 그렇습니다. 뭐 아주 많이 있는 분들이야 많지는 않지만 네. 꽤 관심거리 중에 하나인데, 요즘 금값 동향이 어떻습니까? 예, 금값 동향을 말씀드리기 전에 좀 예, 역사적으로 예. 1980년 이후부터 아하. 어떻게 변했는가 그걸 예. 좀 말씀드리는 게 금값이 좋지 않을까 그런 예.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1980년 그때는 고유가로 이제 물가 오름세가 심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금값도 아주 높은 수준을 유지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980년 이후에 하락을 보여가지고 예. 약 20년간 2000년까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2000년부터 한 10년간 2011년까지 상승을 하였고요. 예. 그리고 2011년부터 16년까지는 다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예. 그다음에 2016년부터 18년까지는 좀 횡보를 하다가 네. 작년에 코로나 위기가 터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계기로 해서 금값이 많이 상승해서 2,000불 이상으로 예.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온스당 2,000불이 그게 사상 최고가죠? 예, 사상 최고가 수준으로 예. 올라갔습니다. 그때. 예. 예. 그리고 작년에 와서는 이제 조금 하락해가지고 금값이 온스당 대략 한 1,800달러 선에서 예. 등락세를 보였고요. 음흠. 올해 들어와서는 이제 2월달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지 않습니까? 예. 그때 이후로 또 가파르게 상승을 해서 3월 하순에는 한때 온스당 2,000달러 이상 선까지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이제 그 이후에는 사실 인플레이션 우려가 부각됨에도 불구하고 금값이 계속 하락을 해서 예. 좀 금을 가지신 분들은 좀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 조성되기도 했었는데요. 그래서 7월 하순경에는 1,700달러 이하로 내려간 적도 있습니다. 네. 말씀하셨듯이 최근에는 조금 상승해서 1,800달러까지 이제 좀 회복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금값에 관심을 갖는 이유, 물론 이제 내 금 좀 오르나 뭐 이런 거겠습니다만, 예. 이 거시경제를 판단하는 지표로서의 금값은 어떤 의미가 있어서 이른바 학자들이나 전문가들이 금 안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들여다보는 거예요? 사실 금을 이제 사람들이 갖고 있는 목적은 네. 인플레이션을 해치하기 위해서 많이 갖고 있다. 예. 그렇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안전자산을 뭔가 이제 자기 포트폴리오 속에서 갖고 있어야 되는데 네. 그 안전자산이 금이 될 수도 있고 예. 또는 국채가 될 수도 있고 기타 다른 게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금값은 사실은 여러 가지 요인을 반영해서 움직이게 됩니다. 인플레이션도 반영하기도 하고요. 네. 또 금융위기나 이런 게 발생했을 때 좀 안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지기도 하고요. 예. 그래서 금값이 많이 상승할 때는 거시경제학자들이 이게 왜 상승했지 이렇게 하고서 들여다보게 됩니다. 예. 그 들여다보는 이유가 이게 혹시 금융위기의 어떤 징조, 불안감 때문에 상승하는 것인가,
또는 뭐 예. 다른 이유가 있어서 상승하는 것인가. 예. 그래서 그걸 들여다봄으로써 미래 어떤 경제 상황에 대한 예측을 좀 더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시장 참가자들이 경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예, 있느냐. 판단하고 있는지 그런 지표로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뭔가 위기의 신호로서의 금값이라면 금값은 막 오르거나 그럴 때는 오히려 뭔가 알람을 주고 있는 것이고 그렇죠. 예. 그냥 평범한 수준이라면 별일 없는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 예. 신호로도 쓰이는군요. 그렇죠. 예. 그런데 최근에 금값을 보면 코로나 이후에 방금 말씀하셨던 한 2,000달러 정도까지는 가파르게 오르다가 다 그냥 거기서 거기고 한 10% 정도 오히려 살짝 내린 가격이잖아요. 네. 그럼 지난 2, 3년간 전 세계가 아무 일이 없었느냐 하면 지난 2, 3년간만큼 격동기도 없었는데 그렇죠. 예. 인플레이션도 지금 요즘 엄청나게 나타나고 있다고 하고 맞습니다. 그럼 이론으로 본다면 금값도 같이 많이 올랐어야 되는 것 같은데 네. 왜 금값은 이 모양입니까? 인플레이션을 생각하면 당연히 예. 금값이 많이 오르는 게 맞습니다. 사실 1980년 고유가 시기에도 금값이 대폭적으로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지고 예. 그때 인플레이션 해지 기능을 어떻게 보면 톡톡히 제대로 수행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최근에는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높은 수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르지 못하는 이유는 이제 금값을 결정하는 요인들이 네. 인플레이션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요인도 많기 때문에 그리고 음. 그런 다른 요인들은 오히려 금값을 오르지 못하게 하고 억제하는 이런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다른 요인이 뭔데요? 다른 요인이라 보면은 이제 뭐 금리도 있을 수 있겠고요. 또는 달러 가치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예. 금리는 그럼 어떨 때 금값을 올리거나 내립니까? 이제 금리라고 한다면은 이제 보통 금을 보유하신 분들이 예. 안전자산을 보유할 때 금이나 국채 이 두 개를 갖다가 이제 택해서 보유를 하고 있는데요. 네. 만약에 국채 금리가 오른다. 그러면 국채를 통해서 이자 수익을 많이 얻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국채를 갖고 있는 게 훨씬 더 매력적으로 되는 거죠. 이자율이 높을 때는 그럼 금이 덜 매력적이겠군요. 그렇죠. 이자가 안 붙으니까. 예. 상대적으로 이제 금에 대한 수요는 줄어드니까 금리가 오를 때는 금값이 좀 내려가는 그런 경향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는 시점이니 예. 물가 오르는 거 보면 금값도 올라야 될 것 같은데 네. 금리 오르는 거 생각하면 또 금값은 브레이크가 걸려야 되는 그렇죠. 네. 그 두 합력이 작용해서 네. 금값이 별 볼 일 없다. 그렇습니다. 예. 달러가 강세냐 약세냐? 이 네. 환율과도 금값이 연결이 됩니까? 그렇습니다. 예. 국제 금값은 미국 달러로 표시가 되는데요. 예. 이제 이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죠. 만약에 금값이 달러로 표시된 금값이 고정된 상태다. 변동이 없다. 예. 이런 상태에서 달러 가치가 상승한다. 가치가 상승한다. 예. 그렇다고 보면은 예를 들어 우리나라 구매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원화 가치는 하락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같은 금을 사는데 이게 원화를 더 많이 주고서 사야 되는 거죠. 예. 예. 달러 가치도 오르면 즉 환율이 오르면 예. 금값도 동일하게 오르겠죠. 그렇죠. 금값도 동일하게 오르죠. 달러와 금이 고정돼 있다면. 그렇죠. 달러 금이 고정돼 있다면 원화 기준으로 보면은 상승하는 셈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우리나라 구매자들 입장에서는 가격이 상승했으니까 수요를 줄이겠죠. 예. 원화 가치로 가격이 상승했으니까 수요를 줄이지 않겠습니까? 네네. 예.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미국 외에 전 세계적으로 일어난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뭐 유럽에 있는 구매자들도 예. 그렇게 되면은 전 세계적인 금에 대한 수요가 내려가는 거죠. 내려가니까 달러화 기준으로 봤을 때도 이제 떨어지게 되는. 네. 예. 그러니까 달러 가치가 상승하게 되면 금값이 떨어진다. 이런 현상은 사실은 금에서만 국한된 건 아니고요. 석유 가격에도 이런 현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석유 가격에도 달러 가치가 상승하면 석유 가격이 하락하는 그러니까 달러 기준이죠. 굳이 석유값이 오를 이유가 없는 상태에서 그렇죠. 달러만 오르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달러로 표시되는 석유값은 내려간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금에서도 마찬가지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일본 돈 엔화의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엔화 강세일 때 네. 일본은 가면 물가가 그대로이거나 맨날 내리기만 하네라는 현상이 발생한 것도 예. 그런 원리겠군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강달러이고 금리가 올라가는 분위기니까 요즘 금값은 잘 안 오른다. 안 오른다. 그렇습니다. 그러시군요. 예, 예. 근데 보통 또 금은 그 전쟁 때도 많이 오르고요. 네, 맞습니다. 예. 뭔가 위기가 올 때는 그런 안전자산으로서 금값이 많이 오른다는 네, 네, 네. 네, 또 그런 해석도 있었는데 네, 네. 위기, 그렇습니다. 위기 때도 별로 안전자산이 아닌 모양이에요. 요즘 위기면 달러를 다들 가지려고 하고 국채를 가지려고 하고 미국 국채 예, 예, 그런 거 같아서 예. 안전자산으로서도 뭐 별로 금과 국채가 서로 이제 경쟁 관계에서 금이 지나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네. 좀 뭐 지금 워낙 그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예. 그런 국제 정세로 보면은 이제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실제로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생했을 때 그때 이후로 금값이 크게 많이 올랐습니다. 네. 그리고 옛날에 이제 2008년 금융위기 발생했을 때 그때 이후로도 금값이 많이 올랐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보면은 금은 대체적으로 이제 그런 어떤 위기 상황에서 안전자산으로 기능을 갖다가 하고는 있지만 일반 그 보유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네. 좀 더 올랐으면 좋겠는데 예, 이게 생각만큼 오르지 않는데 그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 금리라든가 이제 달러 강세 이런 요인들이 이 복합적으로 작용해가지고 예. 지금 그런 금 가격이 지금 제대로 올라가지 못하고 행보를 보이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군요. 금도 결국은 가격이 결정되려면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결정될 텐데 그렇죠. 네. 금의 수요와 금의 공급은 요즘 어떤지가 좀 궁금한데 네. 금 수요는 뭐 인도 같은 나라에서는 결혼식 할 때마다 네, 맞습니다. 혹은 예. 그런 그 귀금속 수요가 늘어난다고 하니 네, 네, 네. 요즘은 어떤가 궁금하기도 하고 네, 네, 뭐 네.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예, 금 수요는 이제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겠는데요. 예. 실수요와 투자 수요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실수요는 이제 보석 수요, 보석, 예, 예, 예. 목걸이 반지, 예, 금리 뭐 예, 이런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여러 가지 이제 치장하는데 네. 그런 목적으로 쓰이는 그런 보석 수요가 있고, 음. 그 다음에 이제 제조업에서 어떤 원료로 쓰이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제조업의 원료라면 예, 어떤 뭐 제조업의 어떤 뭐 가공을 하기 위해서 원료로 들어간다든가 어떤 금 하긴 뭐죠? 전자제품에도 많이 들어간다고 그렇습니다. 하거든요. 예, 예, 예. 그런 목적으로 사용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전 세계 금 생산량 중에서 보석용으로 한 50%, 아, 반반이에요? 예, 50% 사용되고 제조업용으로는 한 10%, 예, 나머지는 골드바나 코인, 금괴, 예, 그런 금화. 투자용으로, 예. 그래서 보석용으로 한 50% 정도 사용되고 제조업용으로 한 10% 정도 사용되는데요. 지금 이제 글로벌 경제 성장이 그렇게 뭐 좋지 않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미국도 한 2분기 연속으로 마이너스 뭐 기술적 침체라고는 하지만 마이너스 성장을 보였고 유럽도 경기 부진이 심화될 것으로 앞으로 보이고요. 중국도 뭐 지금 제로 코로나 정책 때문에 경제 성장 자기네들 목표 성장률도 달성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경기가 좋지 않으니까 그런 실수요, 보석 수요라든가 제조업 수요는 크게 살아나기가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면 앞으로는 사람들이 무슨 마음이 바뀌어서 금괴를 열심히 좀 모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 한 금값이 크게 오를 일은 뭐 없을 것 같다는 그렇습니다. 분석으로 들리네요. 예. 그러니까 현재 당분간은 경기 침체가 심화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제 투자용으로도 이제 많이 보유를 하고 있는데 한 40%가 투자용으로 보유를 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골드바나 금화, ETF 등으로 한 30% 정도 갖고 있고요. 예. 그리고 중앙은행들도 금을 보유하기를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금은 안전자산이니까 각국의 중앙은행들도 상당히 많이 갖고 있는데 그게 한 8-9%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금은 이제 다른 그 원자재와는 달리 투자용으로 이렇게 보유하고 있는 부분이 많아서 투자 수요의 변동에 따라서 가격이 좀 등락을 보이는 많이 등락을 보이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다. 귀금속이나 산업 수요보다는 네네. 그럼 결국은 투자 수요라는 뜻인데 예. 즉 금괴나 뭐 이런 방식으로 보유하는 네네네. 중앙은행들은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 최근에 러시아가 미국 달러를 외환 보유액으로 갖고 있다가 네네네.
미국이 그걸 동결시키는 바람에 그렇죠. 네. 이거 뭐 우리 쓸데없이 미국 국채 갖고 있었구나. 이거 미국 국채가 절대 미국이랑 싸우는 나라 입장에서는 안전자산이 아니구나. 그렇죠. 라는 걸 깨달았을 거예요. 네네네. 그렇다면 많은 중앙은행들이 슬슬 달러보다는 금으로 쟁여놓고 있어야 되나? 네. 하는 수요가 혹시 생기지는 않겠습니까? 예, 그런 수요가 생길 거라고 예상하는 그 일부 학자들도 있습니다.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외환 보유고를 좀 다변화하려고 이렇게 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 그 와중에서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를 보고서 거기에 따른 미국과 서방의 대응을 보고서 네. 자기네들도 향후 어떤 방향으로 그 포트폴리오를 가져가야 되겠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하면서 금 보유를 늘리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을 하는 이제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냥 있는 정도예요? 아니면 그게 꽤 설득력이 있어서 금값을 올리는 요인이 될까요? 그게 이제 금값을 이제 장기적으로는 올리는 요인 중에 하나로 예. 작용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중국 자체도 사실은 자체적으로 금을 생산하는 양도 많습니다. 전 세계 그 광산 생산 중에서 공급이 제1위 국가가 중국이거든요. 예. 그래서 중국 내부적으로도 이렇게 공급되어 오는 부분도 있고 중국과 러시아가 엄청나게 많이 생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이게 이제 금 보유는 많이 하려고 하겠지만 공급도 많아서 네, 공급도 많아서 예,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예. 금광에서 요즘 캐내는 금이 중국, 러시아 포함해서 예전보다 많아졌습니까? 그게 이제 그 해마다 등락을 크게 보이지는 않는데요. 예. 조금씩 증가하는 크게 크진 않지만 조금씩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 이제 대규모 금광이라는 게 사실은 이제 발굴될 거는 어느 정도 다 발굴됐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갑자기 급격하게 증가하는 그런 현상은 보기가 힘들 것 같고요. 조금씩은 이렇게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광을 계속 발견하고 있다는 뜻이네요. 네, 예, 그렇습니다. 예, 탐사 기술도 늘어나고 채굴 기술도 늘어나고 이렇게 하니까 예. 점차 또 금값이 올라가면은 그 채산성이 맞지 않습니까? 이것도 열심히 찾아서 캐겠죠. 그렇죠. 예, 더 찾아서 캐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게 똑 떨어져야 되는데. 금값이 좀 오르려면. 예, 그렇습니다. 그게 공급이 갑자기 뭐 이렇게 축소가 돼야 되는데, 예. 사실은 근데 금 공급이라는 것도 이제 채굴하고 이렇게 탐사하고 먼저 탐사를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하는데 시간이 엄청나게 걸리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가격이 조금 뛴다고 해서 갑자기 공급이 늘어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옛날부터 이제 한 뭐 10년, 20년 전부터 계획하고 있었던 것들에 따라서 예. 지금 현재 금 생산에 광산에서 금 생산이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금 공급이 어떤 수요에 맞춰서 급격하게 증가하고 이러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원자재나 뭐 석유나 금이나 뭐 또 아파트나 전부 다 예, 갑자기 쉽게 공급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렇습니다. 예. 한동안 가격이 낮았다 싶으면 꼭 올라가는 시즌이 있더군요. 그렇습니다. 예. 수요에 급격하게 반응을 못하기 때문에 못하기 오히려 때문에. 가격 등락이 예. 좀 심하다고도 볼 수 있겠죠. 네네. 앞으로 금값에 영향을 줄 변수들은 어떤 게 있습니까? 오늘 뭐 금값에 영향을 주는 이야기를 아주 다방면으로 다 정리는 해주신 것 같은데 이런 게 또 앞으로 금값에 영향을 줄 겁니다 할 만한 변수가 좀 남아 있는 게 있을까요? 예, 이제 뭐 말씀드린 게 금리라든가 뭐 인플레이션 그리고 금융 위기라든가 뭐 지정학적 위기 이런 부분들이 이제 금값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단기적으로 특히 예, 단기적으로 중요한 요인들이긴 한데요. 그럼 장기적으로 봤을 때 금값이 이제 어떻게 변할 거냐? 한 10년, 20년 이렇게 앞으로 내다봤을 때 어떻게 변할 거냐 할 때는 바로 그게 궁금합니다. 예, 예, 아무래도 그러면 한번 샀다가 이게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바로 팔기 위해서 한다기보다는 한 장기적으로 보유하기 위한 목적으로 갖고 계시니까요. 그래서 아마 장기적인 어떤 가격 동향 전망 이게 관심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러려면 그 장기적으로 어떤 경제 구조가 어떻게 변화하느냐 그걸 봐야 되는데요. 장기 경제 구조 변화 중에서 중요한 것들이 그 인구 구조 변화 그리고 기후 변화 그리고 국제 어떤 공급망 이런 거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인구 구조와 금값은 무슨 관계가 있는데요? 인구 구조가 이제 지금 현재 고령화로 이제 각국이 많이 걱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령화가 되면은 생산 가능 인력이 줄어들고
네. 생산 활동이 좀 위축되는 예.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그러면은 각국에서는 이 경제 활동을 부양을 시키기 위해서 금리를 내리는 네. 그런 상황이 조성되게 됩니다. 금값에는 그럼 유리해지겠군요. 예. 금리가 음. 내려가고 국채 수익률이 내려가니까 아. 이제 금은 또 상대적으로 좀 더 매력적이 되는 그런 상황이 조성될 금이 수가 어차피 이자가 없으니 그렇습니다. 주변 자산의 이자가 낮아지면 금도 네. 싸워볼 만하다. 네네네. 그리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기후 변화가 되겠는데요. 네. 기후 변화로 인해서 각국이 그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지 않습니까? 네. 그걸 줄이고 대신에 이제 그 신재생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려고 하게 되면서 예. 그 어떤 기업 측면에서는 비용이 많이 들게 되겠죠. 예. 생산 비용이 올라가고 예. 그것은 결국은 물가를 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물가를 올리게 되는 요인을 작용하니까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서 또 금은 또 인기고. 그렇습니다. 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가 있을 알겠어요. 거고. 예. 친환경 고령화에는 수혜다 금이. 그렇습니다. 예. 기대를 좀 가져보겠습니다. 예.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의 강정구 국장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저희는 2부로 바로 돌아옵니다. 블루칩 기업들의 이슈 그리고 투자와 그 이면의 이야기들을 두루두루 살펴보는 블루칩 신기주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치 플랫폼을 비즈니스로 만들어내고 있는 정치 플랫폼 스타트업 옥소폴리틱스라는 회사에 대해서 좀 들여다보죠. 더밀크 코리아의 신기주 부대표님 나오셨네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옥소폴리틱스는 미국 회사군요. 네, 실리콘밸리에서 창업한 한국계 스타트업이에요. 한국계 스타트업. 네, 한국 창업자가 만들었고요. 네,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투자도 받았고, 예. 미국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데 한국에서도 화제죠. 네. 이 회사는 창업을 한 계기가 무슨 구조조정하고 관계가 있다고 하던데. 이게 그 예. 되게 멋있는 얘기로는 위기가 기회다 하잖아요. 그런데 네. 대부분 사람들한테는 위기는 그냥 위기죠. 매우 위기죠. 그래서 특히 이제 구조조정 이러면 예. 결국 쉽게 얘기하면 사람 잘린다는 거잖아요. 이 창업한 창업자가 예. 유호연 대표라는 인물인데 음. 그 에어비앤비 다니고 있었어요. 근데 아, 요즘 에어비앤비 회사원이었군요. 잘 돼요. 예. 근데 예전 2년, 3년 전만 해도 그러니까 코로나 딱 코로나 터졌다. 터지고 나서는 에어비앤비가 예, 여행을 못 가니까. 정말 힘들었죠. 그때가 그 예약이 거의 뭐 붕괴됐고요. 매출이 급감했고 예약 건수가 거의 뭐 한 달 만에 절반 이하로 줄고 그러니까 이때 이제 실리콘밸리에서 주로 하는 게 그래? 그러면 사람을 좀 정리해야 되겠다. 요즘도요. 왜 리세션 얘기 나오니까 뭐 그 잘 나간다는 테슬라도 네. 구조조정하겠어. 사람 자르겠어 이러잖아요. 근데 이게 미국이 이렇게 쉽게 사람을 정리하나 보다 싶지만 말처럼 쉬운 건 아니래요. 그 고용자하고 피고용자 사이에 그 고용 계약서가 있는데 거기에 at will이라고 하는 영어로 조항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양쪽 모두가 다 뜻만 있으면 나는 고용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입니다. 예. 자를 수도 있고 그만둘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은 하지만 쉽게 되지는 않는 건 미국은 소송의 나라여서 역소송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보통 어떻게 하냐면 아예 부서 자체를 날려버려요. 특정한 개인을 뭘 차별해서 해고했다는 시비가 그렇죠. 붙기 싫으니까 소송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뭐 인공지능 부서 예. 우리 필요 없어요 날려요. 뭐 자율주행 그렇게. 부서 뭐 이런 식인데 그때 유호연 대표도 에어비앤비에서 한꺼번에 부서 통폐합으로 회사를 떠나게 된 거죠. 억울하셨겠네요. 내가 잘못한 건 아니고. 근데 억울한 것도 있는데 이때 이제 4달치 월급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준비한 게 원래 회사 다니면서 이른바 사이드 프로젝트라는 걸 하고 있었는데 그게 옥소폴리틱스였던 거죠. 원래 창업을 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렇죠. 거의 실리콘밸리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창업을 준비한다고는 하는데 그 대부분 실질적으로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사이드 프로젝트라는 걸 하는 거예요. 투잡인데 몰래잡. 돈 벌려고 하는 거라면 투잡이고 예. 이게 창업을 위한 거라면 이게 친구들과 약간 조금 진지하게 예를 들면 어느 정도 진지하냐면 퇴근한 다음에 사무실을 하나 빌려놓고 거기에 모여서 회의도 하고 같이 뭐 개발도 하고 이렇게 하면 사이드 프로젝트고 네. 그냥 뭐 들어오는 알바 한다 그러면 투잡이고. 네. 구분이 되네요, 그건. 그렇죠. 이분은 사이드 프로젝트였다. 사이드 프로젝트를 했는데 여기 이제 딱 회사가 나가 그러니까 4달치 월급 줄게. 그러면
이게 기회인가? 하란 얘기인가? 이렇게 아, 시작하는 것이 그랬답니까? 이제 옥소 폴리틱스였던 거죠. 그러면 코로나 이후에 창업이 됐겠네요. 그렇죠. 코로나 직후에 창업을 했는데 이 회사를 어떤 거라고 설명할 수 있냐면 이제 설명해 주신 것처럼 예. 정치 플랫폼이에요. 예. 근데 정확하게는 이제 그 정치라고 하는 사안이라고 하는 사회적 문제조차도 예. 실리콘밸리 안에서는 그 기술로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 문제의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뭐 배달 또는 뭐 교통, 뭐 모빌리티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스타트업이라고 생각하지만 예. 미국에서는 스타트업의 개념이 점점 커지면서 쉽게 해결하지 못하는 정치, 사회 문제 또는 뭐 빈곤 문제 이런 것도 스타트업이 기술로 해결할 수 없을까라는 문제의식이 전반적으로 깔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치 문제 해결할 수 없을까라고 생각했던 게 옥소 폴리틱스고요. 옥소 폴리틱스라고 하는 게 O하고 X에다가 폴리틱을 섞은 건데 OX 폴리틱스. 맞아요, 맞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특정 정치 사안에 대해서 사람들이 질문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여론조사도 하고 의견도 달 수 있는 일종의 커뮤니티 플랫폼을 만든 거죠. 커뮤니티 플랫폼이면 앱이 있겠네요. 옥소 폴리틱스 앱을 깔고 맞아요. 앱을 네. 깔면 어떤 사안에 대해서 당신은 찬성인지 반대인지 묻습니까? 매일? 맞아요. 네. 그 왜 그 성격 테스트 같은 거 하다 보면 예. 몇 개 물어보면 당신은 뭐 맞아요, E예요, 맞아요. I예요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MBTI 테스트. 예. 그런 것처럼 당신의 정치 성향을 음. 질문 여러 개 물어봐서 분석을 합니다. 이게 알고리즘을 통해서 네. 패턴화 시켜서 분석을 해서요. 당신은 무슨 성향을 갖고 있어요.인데 이걸 분석하는 방법이 뭐 MBTI도 뭐 16개로 분석한다고 하던데 네. 그 정치 부족을 5개 부족으로 나누게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질문을 정치 하다 성향에 보면 따라서 맞아요. 네. 근데 그거를 이제 우리를 좀 극좌, 극우, 뭐 중도 우파, 중도 좌파 이런 식으로 나눴다는 네, 뜻입니까? 그 뜻은 그런데 어. 그렇게 얘기하면 약간 되게 너무 정치적이잖아요. 극좌, 극우 뭐 이러면 이거를 약간 귀엽게 동물로 나눠요. 그래서 너는 기린, 맞아요. 너는 호랑이, 맞아요. 너는 호랑이, 원숭이. 하마 뭐 이런 거. 정확하게는 호랑이, 하마, 코끼리, 공룡, 사자 이렇게 5개의 동물 부족으로 나눕니다. 대충 보면 총 정치 성향을 왼쪽 오른쪽으로 해서 5등분한 것 같네요. 그쵸? 중도, 네, 왼쪽, 맞아요. 오른쪽, 아주 왼쪽, 아주 오른쪽. 맞아요. 네, 맞아요. 근데 이게 그 정치적 부족주의라는 유명한 책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사실 인간이라고 하는 건 특정하게 어떤 의견을 똑같이 갖는 사람들끼리 묶음이고 싶어하고 그것 스스로 부족으로 어떤 소속감도 느끼고 싶어하고 요거 이제 동물로 표현하는 거죠. 네. 우리나라도 특정 게시판에 가면 어떤 글이 있을지 안 가봐도 아는. 네, 예측 가능. 예, 네. 왼쪽 게시판이 있고 오른쪽 게시판이 맞아요. 있죠. 네, 맞아요. 거기 써 있는 글이야? 그럼 이런 거겠네 다 알고 있죠 우리는. 그렇죠. 네. 미국도 그런가 보군요. 사실은 전 세계 민주주의가 다 이런 문제가 있어요. 여론의 양극화라는 걸 겪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도가 분명히 존재할 텐데 문제는 중도 사람들은 얌전하고 크게 주장도 잘 안 하니까 그들은 그냥 야구 보러 다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호랑이 사자가 나머지 중간에 있는 하마, 코끼리, 공룡을 자꾸 끌고 가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른바 여론의 과대 대표 현상이라고 하는데 이걸 기술로 해결하면 안 되나라고 생각한 게 옥소 폴리틱스인데 그러면 일단은 그렇게 5개 동물로 상징되는 자기의 정치 성향에 따라서 그룹핑이 된 후에 네. 그 후에는 어떻게 그 합니까? 다음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데요. 자기 예. 그룹, 그러니까 당신은 뭐 호랑이입니다. 그러면 예. 호랑이 그룹 안에서는 특정 이슈에 대해서 의견을 달아요. 댓글을. 예. 그런데 여기에 룰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내 부족 안에서는 글을 달 수 있고 토론을 할 수 있는데 네. 예를 들면 호랑이가 사자네 동네에 가서는 댓글을 달거나 안 돼요? 토론을 할 수 없어요. 네. 단지 읽을 수만 있는 거죠. 그러면 댓글이나 게시글들은 전부 다 정치 성향이 비슷한 사람들끼리의 댓글 게시글이 되겠네요. 그렇죠. 일단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른바 혐오 표현, 공격적 표현이 줄어들어요. 일단 해당 부족 자기들 안에서. 편끼리니까. 그렇죠. 일단 우리 편끼리는 서로 들어주고 말할 기회를 주고 하는 이렇게 여론의 순화 기능 같은 게 맞아요, 발생하는 좋아요만 거예요. 가득한. 맞아요. 그런데 이게 보통 많은 정치 커뮤니티에서는 요 반대로 가죠. 왜냐하면 이 반대로 가야 사람들이 싸워야. 재밌으니까. 그렇죠. 싸움이 제일 재밌잖아요. 근데 문제는 스포츠는 싸우면 재밌지만 정치는 싸우면 사회적으로 굉장히 불안해지는 거죠. 그게 여러 나라가 지금 겪고 있는 정치적 문제니까 예.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너무 강한 사람들이 목소리만 크게 내지 못하게 만들고 그리고 뜻이 같은 사람들끼리 서로 듣게 만들어서 네. 부족을 이미 나눠 놓은 거예요. 사실 이렇게 하면 어떤 문제가 해결되냐면 그러니까 이게 이 옥스폴리틱스가 지난해부터 굉장히 인기가 끌고 지금까지는 인기가 있는데 지난해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프란시스 하우건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페이스북의 내부 고발자. 네. 이 사람이 내부 고발을 한 게 뭐였냐면 페이스북 안에서는 필터 버블을 만듭니다. 필터 버블은 뭐냐? 내가 좋아하고 듣고 싶어하는 얘기만 듣게 해주는 알고리즘 장치가 있어서 예. 그 똑같은 얘기만 듣게 만들고 남에서 얘기는 듣지 못하게 만들고 심지어 그걸 통해서 싸움도 붙이고 예. 광고도 더 많이 벌어들여요. 이런 거를 이제 프란시스 하우건이라는 내부 고발자가 고발을 했는데 이 옥스폴리티스가 만든 일종의 커뮤니티가 그런 문제 해결하기 위한 거였어요. 잠깐만요. 페이스북은 서로 그럼 성향이 다른 사람들끼리 자꾸 붙여준다는 겁니까? 그렇죠. 이 페이스북은 두 가지를 다 하는데요. 예. 하나는 비슷한 사람들의 의견을 듣게 만드는 게 하나 있고 필터 버블. 저도 또 그렇다고 하나는 들었어요. 예. 화를 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하고 의견이 다른 사람들을 보게 만들면 그 사람들한테 이 댓글을 달거나 공격을 할 수 있는 여지를 주는 거죠. 일종의 스트레스를 줌으로 해서 네. 그럼 사람들이 한 번 접속할 걸 두 번, 세 번 접속하니까. 네. 올해 거기서 막 싸우게 하면 그렇죠. 또 이놈 네. 뭐라고 댓글 달았나 또 들어가 보고. 그렇죠. 네. 그런데 이 페이스북 얘기를 좀 더 드리면 페이스북 안에서도 옥스폴리틱스처럼 사람들을 이렇게 여론을 좀 순화시켜서 표현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자라고 하는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근데 같은 같은 성향의 사람들끼리 묶어주자는 제안. 그렇죠. 그런 다음에 네. 토론도 좀 더 순화시켜서 할 수 있게 공격적으로 덜하게 만드는 장치들을 만들었는데 예. 그거를 내부적으로 실리콘밸리에서 이렇게 표현하는데 마 회장님 누군지 아세요? 마 회장 마크 주커버그 회장이 마 회장이 내부적으로 폐기를 해요. 하지 말라고? 네. 왜요? 더 싸우라고? 광고 안 붙는다고. 사람들이 아, 싸워야지 광고가 심심한 붙는데. 커뮤니티가 돼서는 안 된다. 그렇죠. 네. 돈을 더 벌려면 좀 더 공격적이어야 한다였는데 네. 그러니까 마 회장이 부러뜨린 그 프로젝트를 옥스폴리틱스가 거의 비슷하게 재현해 놓은 겁니다. 그러면 옥스폴리틱스는 뭘로 돈 법니까? 평화롭고 싸움이 없는 그런 좋아요가 가득한 그런 심심한 커뮤니티를 누가 가서 보겠어요? 그렇게 생각했는데 예. 일단 숫자 말씀드릴게요. 2022년 지금 7월, 8월 현재예요. 월간 사용자가 18만 명이고요. 일간 사용자가 8천 명이고요. 그리고 지난해 올해까지 정치가 관심이 생기면서 점점 MAU가 증가해서 200% 이상 성장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네. 싸움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거 지나치게 편향되어 있는 건 아니야라는 문제의식을 가진 유권자 또는 여론 지도층도 꽤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만 모아도 일정 정도의 커뮤니티는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가 더 필요하죠. 돈을 뭘로 버느냐. 예. 일단 커뮤니티 만들면 커뮤니티가 플랫폼이 되면서 돈을 벌게 되는데 옥스폴리틱스는 두 가지로 돈을 벌려고 추진하고 있어요. 네. 하나는 그 안에서 여론조사를 할 수 있는 어떤 장치를 만드는 거죠. 여기 안에서는 투표라고 표현하는데 뭐냐면 어떤 A라는 의제가 있어요. 이거를 정치적으로 편향된 곳에 가서 물어보면 뭐 정당의 성격에 따라서 뭐 결과는 뻔한 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역선택도 막 생기고. 그렇죠. 그러니 말하자면 표본으로서의 가치가 없는데 옥스폴리틱스 커뮤니티는 밸런스가 맞아져 있으니까 5개의 부족이 이 안에서 여론을 분석했을 경우에 신뢰감 있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미국의 민주당 지지자들은 무슨 생각을 하는지는 옥스폴리틱스 가서 민주당 지지자들 모여 있는 곳에 가서 여론조사하면 공화당 지지자들이 안 끼어 있으니 아주 정확하다. 그렇죠. 네. 그리고 서로가 서로의 커뮤니티의 글을 볼 수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의견을 교류하는데 그들끼리 안에서도 이른바 투표란 이름의 여론조사를 통해서 상대방한테 이제 의견을 물을 수 있는 거죠. 우리 이렇게 지지하는데 당신들은 어떻게 생각해? 라고 하는 것. 이런 식의 어떤 여론조사를 하는 방식으로 네. 꽤 많은 미국이나 국내 한국의 정당이나 언론사들이 의뢰를 많이 해요. 왜냐하면 꽤 이른바 순정한 형태의 커뮤니티 만들어 놨으니까 물어볼 만한 곳이 생긴 거 아니에요. 거기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그걸 하는 방법이 옥소코인이라는 가상화폐를 발행을 해서 이 옥소코인을 통해서 안에서 거래도 하고 뭐 자체적으로 여론조사를 돌리고 싶은 사람은 옥소코인을 구매하게 하기도 하고 또는 뭔가 캠페인을 벌이기도 할 거 아니에요. 네. 특정 정치인을 후원하고 싶다. 그럼 옥소코인을 사서
그 정치인을 후원할 수 있게 만들고 별풍선 같은 거네요. 그렇죠. 네. 유은 대표 하는 얘기는 요울에서 옥스퍼드 폴리틱스 일종의 정치 아마존으로 만들고 싶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정치 아마존은 여론조사, 상품 거래 또는 뭐 투자 또는 지지 이런 것들 다 할 수 있는 네. 플랫폼화 시키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런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고 있는 게 지금 옥소 코인을 발행하고 예. 여론조사에 관련된 어떤 그 툴을 개발하고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흑자까지는 아니지만 돈 버는 방법을 이런저런 고민을 좀 한다는 뜻인가 보군요. 네, 진짜 일단 지금 현재는 그 시리즈 A 투자를 받았는데요. 예. 그 시리즈 A라고 하는 건 일단 가능성을 보고 그리고 이 투자 그 창업한 CEO와 C레벨들을 보고 투자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한 20억 원 정도 투자를 받았어요. 오픈 워터 인베스트먼트 그리고 MI 소셜 컴퍼니라는 회사에서 예. 20억 원 정도 시리즈 A를 받았고요. 근데 시리즈 A 받고 20억 원 투자한 다음에 꽤 괜찮은 엔지니어들 또는 뭐 블록체인 전문가들 그리고 여론조사 컨설턴트들이 많이 인볼브 돼서 예. 이 분야에 있어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긴 합니다. 중요한 건 우리는 많이 창업하는 사람들이 돈 되는 거 창업하는 거 당연하다인데 네. 실리콘밸리 안에서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스타트업들도 각광을 분명히 받고 있고 투자도 받고 있다예요. 특히 밸리 안에서 투자 의사결정 구조를 보고 있으면 기술보다 더 뛰어난 게 네.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실리콘밸리의 경쟁력은 맞아요. 돈도 아니고 기술도 아니고 합리적인 의사결정? 맞아요. 예를 들면 뭐가 그렇게 더 예를 들면 이런 합리적이에요? 겁니다. 그 민주주의라고 하는 건 다수결로 해결한다고 하잖아요. 네. 근데 다수결이라는 게 정보가 틀려버리면 다수가 잘못된 정보 기반으로 잘못된 선택을 하겠죠. 그런 케이스들이 많죠. 그렇죠. 사실 예. 민주주의가 완벽한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실리콘밸리에서는 다수의 결정에 의존하긴 하는데 그 안에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고 그 의견을 조율할 때도 상호 비방하거나 인신공격을 하지 않는 형태의 의사결정 구조를 기술적으로 우리가 네. 많이 쓰는 왜 협업 툴 있잖아요. 예. 뭐 슬랙이라고 하는 것도 있겠고 그걸 통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합리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놔요. 그거를 수십 년 동안 진화시켜 왔고 그러니까 실리콘밸리에서 일한 엔지니어들 대부분 하는 얘기가 기술적으로도 배우는 게 맞지만 뭔가 토론을 하면 공격당하는 느낌이 안 들고 설득당하는 느낌이 든다. 그리고 데이터 기반으로 하니까 반박도 어렵다. 이런 거를 사회적으로도 좀 적용해서 우리의 큰 중요한 문제 해결할 때 쓸 수 없을까라는 예. 생각을 하는데 그게 이제 유원 대표가 얘기한 사이드 프로젝트였고 그게 옥스퍼드 폴리틱스라는 걸로 실현되고 있는 겁니다. 좀 더 생산적인 정치 토론장을 만들어 보자는 거고 네. 돈은 뭘로 벌지는 다시 한번 또 생각해 보자. 돈은 일단 사람이 모이면 돈이 벌린다라는 건 뭐 예전에도 꽤 많이 있었잖아요. 대표적으로 아마존이 사람 많이 모이니까 돈이 벌리기 시작했더라 이런 거니까 예. 일단 점점점 커뮤니티 크기를 키우겠죠. 그런 것이 그리고 실제로 그 워싱턴이나 또는 여의도에서는 이런 식의 정치 스타트업, 기술 스타트업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커요. 왜냐하면 여론조사도 필요하고 네. 설득도 필요하고 그리고 후원할 수 있는 기술도 필요하니까요. 예. 네. 그렇군요. 이분은 한국인인데 우연히 외국계 회사 에어비앤비에서 일하다가 네. 창업도 미국에서 하게 된 그런 케이스인가 봐요. 이런 케이스가 꽤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졸업을 했는데 예. 미국에 가서 유학도 가고 그다음에 여기 미국에서 유은 대표가 이 창업자가 전공한 게 인포메이션 사이언스인데 정보를 갖고 어떻게 유의미한 인사이트를 얻어내느냐였거든요. 네. 그래서 그다음에 트위터에 입사를 해요. 트위터에서 트위터 자연어 처리 알고리즘 개발을 하고 에어비앤비 입사했다가 잘리고 엔지니어였군요. 네, 엔지니어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엔지니어링을 통해서 자리 잡은 다음에 창업까지 이어지는 케이스가 네. 뭐 몰로코도 있겠고 옥스퍼드 폴리틱스도 있겠고 예. 차트 매트릭도 있겠고 꽤 많이 있는 이런 코스를 밟고 있죠. 네. 그런데 그 준비를 기존 회사 다니면서 퇴근 후에 본격적으로 한다. 네, 좋게 말해서 사이드 프로젝트. 머릿속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맞아요. 멤버도 네. 모으고 사무실도 구하고. 맞아요. 네. 와, 사장님이 그걸 알면 얼마나 속 터질까요? 아니요, 근데 실리콘밸리에서는 네, 사장님들이 좀 후원해주는 분위기예요. 아, 네, 그래요? 왜 나도 그렇게 했으니까. 나도 그렇게 했으니까 그러려니 한다 이거죠. 네, 그게 이제 이른바 페이 포르 뭐냐인데 먼저 내 거 주고
나중에 받을게 이런 겁니다. 그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그 거래를 할 때 기브 앤 테이크에서 기부를 먼저 한다는 거죠. 그게 실리콘밸리 굉장히 중요한 문화더라고요. 기왕 저 땀만 먹고 있는 저 직원은 네, 내가 먼저 도와주고 그래 내가 월급 주고 사이드 프로젝트도 하게 해줄 테니까 나중에 어. 창업해서 성공하면 나한테 우리 지분도 회사 좀 줘. 그치 우리 어. 지분도 주고 우리 회사하고 거래해 뭐 이런 거. Pay it forward 먼저 준다는 거겠죠. 네. 먼저 주세요. 네. 재밌는 문화. 예. 더밀크 코리아의 신기주 부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저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또 와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방송 내용 혹시 다시 들으실 분들은 저희 홈페이지 게시판 오셔도 되고요. 팟캐스트 이용하셔도 언제든지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점심 맛있게 드시고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깊고 더 재미있는 경제 이야기.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